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 피터 브래그먼. 18분은 우리의 하루 혹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핵심은 하루에 딱 18분만 멈추라는 것. 바쁜 하루를 살면서도 정작 잘 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처방전이다. 피터 브래그먼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루에 18분만 투자를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을 잘 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거라고 하는군요. 18분과 비슷한 용어로 만시간 효과 혹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시간만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가 하면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 지나면 만시간이 된다고 해요. 만시간의 투자와 전문가라는 직함.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루에 한 3시간씩 투자를 해보세요. 지금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이무영 작가의 제1과 제1장입니다. 이무영 작가는 한국 농민문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작가고요.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본명은 용구.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192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세이조 중학교를 다닐 때는 일본 작가 가토 다케오의 집에 머물면서 문학을 공부했다고 하죠. 1934년 동아일보사에 입사했으나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그만두고 조선문학 주간으로 일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의 강사를 거쳐 단국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1946년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최고위원, 또 1955년 한국자유문학가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죠. 1956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팬클럽 대회에 한국 대표로도 참석한 바 있는데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작품 소개한 후에 평론가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무영 작가의 제1과 제1장입니다. 제1과 제1장 이무영. 덜커덕 덜커덕 퍼난 신장로에 소마차 바퀴 소리가 외로이 울린다. 사양의 키만 멀쑥하니 된 가로수 포퓰러의 그림자가 느른하니 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 별로이 행인도 없는 호젓한 신장로다. 동리 앞에는 곰방대를 문 영감님이 벌거숭이 손자놈을 데리고 앉아서 돌장난을 시키고 있다. 약삭빠른 계절에 뒤떨어진 매미 소리는 마치 남의 나라에 갇힌 공주의 탄식처럼 청승맞다.
소마차가 동리 앞을 지날 때 주막집 뜰팡에 멍석을 깔고 땀을 들이던 일꾼들의 눈이 일시에 마차 짐으로 옮겨진다. 누가 이사를 오나 보네. 응? 그러게. 그런데 우차우에 실린 가구가 비싸 보인다. 그렇구만. 뭐 저런 농장은 이런 시골선 보기 힘든 거잖아. 응? 야, 아무래도 누가 첩살림을 드리는 거구만. 응? 에이, 이게 첩살림 같지는 않고, 첩살림이면야 자개정이 번뜩이면 번뜩였지. 세간살이가 저렇게 있겠어. 하긴. 그런데 이삿짐 뒤에 따라오는 저 사람은 유집자젠가? 응?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보아하니 입성이 좋겠구만. 저 딱 봐도 저 서울 사람이네, 서울 사람. 근데 저 서울 사람이 시골에 무엇하러 올까? 살림까지 다 싸가지고. 응? 이삿짐에서 연함은 간짐 뒤떨어져서 감색 저고리에 흰 바지를 받쳐 입은 한 청년이 따라섰다. 아직 햇살이 따가우련만 모자도 단정히 썼다. 나이는 한 34, 5세쯤 되었을까. 청년은 한 손으로 양장을 한 5, 6세 된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그 옆에는 청년보다는 10살이나 차이가 있음직한 젊은 여인이 양복을 입힌 머스매의 손을 잡고 간다. 한 4, 5살 되었음직한 토실토실하게 생긴 아이다. 아빠,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 철이 착하네. 와, 신성한 만큼데요? 그래, 그만큼 가면 돼. 다리 아파. 청년과 여인은 어린 것을 번갈아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다가 몇 걸음 걸려도 보고 몹시 거추장스러우련만 그런 티도 없다. 소에 끌려가는 이삿짐처럼 그는 묵묵히 끌려가고만 있다. 패배자? 아니야, 내가 어째서 패배자야. 오랜 동안 동경해오던 이상생활의 첫 출발이지. 난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쓸 거야.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글을 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말았지. 주변에서 말렸지만 난 소설을 쓰기 위해 농촌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어. 아름다운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글도 쓰고 얼마나 낭만적이야. 그래, 난 이제 그 출발을 하러 가는 거야. 패배자? 난 패배자가 아니야. 누가 있어 자기를 패배자라고 부르기나 했던 것처럼 그는 분명히 이렇게 반항을 해본다. 사실 이번 길은 수택의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까 갈등하고 있을 때 수택은 동료와 함께 청량리로 나간 적이 있었다. 전부는 아니나 그만둘 계획만을 이야기하고 생계로 이야기가 옮아갔을 때다. 그도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낸지 몰랐었다. 그 냄새는 코를 통해서 심장으로 깊이 깊이 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흙냄새. 흙냄새야. 그래, 흙. 그것이 흙내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일찍이 그가 어렸을 때 듣던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귓전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흙내를 맡아야 산다. 너도 공부를 하고 나서는 아비와 같이 와서 농사를 짓자. 학문도 좋긴 하다. 하지만 그 학문이 짐이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비웃었다. 흙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면서도 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가 가엾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조소하던 그 말이 지금 그의 마음을 꾹하니 사로잡는 것이다. 그래, 집으로 가자. 가서 흙을 만지자. 수택의 로맨틱한 계획은 이리하여 세워진 것이었다. 200원도 못 되는 퇴직금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들을 위해 안채 위쪽으로 달린 골방이 치워졌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뭐야. 내가 생각했던 시골방은 이런 게 아닌데, 바람이 잔뜩 든 벽하며 벽 흙을 안고 자빠진 종이장, 그리고 곰팡내. 저건 색지를 붙인 괴짝, 주둥이도 없는 단지. 이건 뭐 도깨비라도 나와서 멱살을 잡을 것 같구만. 휘대에 걸린 헌옷은 뭐 흡사 죽은 사람같이 늘어졌고. 뭐야 이게? 수택의 그 아름다운 농촌 생활의 첫 꿈이 깨진 것은 이 방에서였다. 그의 공상에서는 방부터가 이렇게 허무하지는 않았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래간만에 자리를 마주했다.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하면서도 기실 수택은 집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래. 갑자기 내려오니 이 연유가 뭐냐? 예, 농사를 지으려고요. 농사라. 예, 아버지가 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흙냄새를 싫어하는 게 어디 사람이냐. 눈만 다락같이 높았지. 그래, 너 우리 집 형편은 알고 있냐? 글쎄, 논이 한 20여 두락 있던 걸로. 그게 언제적 얘긴데? 논 20두락 있던 거 5마지기 팔았고 밭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동안 집안 형편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니 집안 꼴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농사지으러 내려온 거잖아요. 니놈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마는 너 내가 흙투성이로 사는 게 싫다고 그랬어. 글 좀 깨쳤다고 문화인 행세나 하려 들고. 제가 언제요? 농사 짓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사람이란 자고로 흙내를 맡아야 하는 법. 대처 사람들이 암만 고량진미로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시골 음식처럼 구수한 맛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다. 사람이란 흙내도 맡고 된장 맛도 나고 해야 구수한 맛이 나는 기지. 음식이나 사람이나 뭐 대처 사람이 밝고 정우야 박지.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정우만 가지고 산다더냐? 너 몇 년 전에 음력설 새로 왔을 때 일 기억하지? 아버지는 그 얘기를 왜 또 하세요? 너 그때도 도해지물 먹었다고 시골 사람 우습게 생각했었다. 아니야? 몇 해 전 일이다. 음력 과세를 한다고 고향에 내려온 일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하도 오래간만이니 집에 와서 과세를 한다고 꾸몄지만 기실은 근방 읍에까지 출장이 있어서 온 김에 들른 것이었다. 혼자 몸이었다. 바로 그날 밤 수택의 집에 도적이 들었던 것이다. 우풍도 세고 벽에서 나는 황토 냄새는 뭐 된장 냄새 같아가지고 도대체가 잠을 잘 수가 없네. 앞으로는 설 때도 오지 말아야겠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없으니 나오시오. 아니 나와요 이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애원을 하네. 어디? 수택은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봤다. 도적이 분명하다. 밖에서는 나오라고 하나 나갈 길을 막아선지라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황당해한 도적은 급기야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 나갈 테니까 길을 좀 틔워주세요. 이리 나오라. 그쪽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제가 나가요?
이놈의 소다! 아버지! 도둑 잡았어요! 제가 잡았어요! 그는 학생 시대에 배운 유도로 메어다 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꽁꽁 묶었다. 온 집안이 깨고 뒤미쳐 김영감도 달려들었다. 영감의 손에는 지게 작대기가 쥐어 있었다. 도적놈도 그랬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몽둥이에 맞을 사람은 그 도적이라고. 그러나 아니었다. 지게 작대기의 아랫종아리를 얻어맞은 것은 아들이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영감 왜 이래요? 왜 애를 때려요? 아버지! 도둑은 저기 있어요. 왜 절 때리세요? 야, 이놈아. 이런 모른장한 녀석. 이놈아, 내 물건 도적 안 맞으면 그만이지. 사람을 왜 친단 말이야. 이 추운 겨울에 도적질하는 사람, 여북해서 이러겠어? 우리네 시골 사람, 그런 법 없다. 그런 법 없어, 이놈아! 그날 도적의 등에는 쌀 한 마리 짊어지워졌다. 이튿날 수택은 지루할 만큼 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이란 그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라. 법만 가지고 산다면야 법에 안 걸릴 놈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아버지도 참... 그만하세요. 너 법에 안 걸리는 일만 하고 사는 상 싶지? 그런 게 아니다. 너 어제 그 도둑이 누군지 아느냐?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체면을 생각해서 모르는 체 하긴 했다마는 저희 아버지를 잘 안다. 알고 보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시골에서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응? 모두 한 집안 식구지.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거란 말이다. 그 당시 일은 적어도 도회인의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수택은 오늘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에 막연하나마 흙냄새의 감정이 이해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사실 아들의 계획을 들은 김영감은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다. 그래서 아들은 논 단마지기에 밭 하루가리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리 좋은 논으로만 8마지기를 내주었고 집도 한 채 세워주기로 했다. 물론 소작권을 이동받은 것에 불과했었다. 그의 집안에는 논 단마지기와 밭 두어떼기가 남아있을 뿐이란 것도 그제서야 알았다. 이리 해서 수택의 농촌 생활은 시작이 된 것이다. 집은 조그만 동산 밑 이 독리면장이 첩집으로 지었던 것을 130원에 사기로 했다. 퇴직금이었다. 그 앞으로 수택네 집 소유인 천여 평의 밭도 있어 거기에 심었던 무와 배추도 그대로 수택의 소유로 이전이 되었다. 첩의 집이었던 만큼 회칠도 했고 조그만 반침도 붙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골집이다. 수택인의 큰 이불장만은 역시 들어가지를 않아서 봉당에다 받침을 하고 놓기로 했다. 그들 부처는 거기에다 마루라도 들였으면 했으나 마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물값 비싼 세상에 마루를 들여서 뭐 한다든. 마루가 없어서 밥 못 먹진 않는다. 예, 아버지. 그리고 농사를 짓겠다는 네 복장이 그게 뭐냐? 예? 제 옷이 뭐 어때서? 저렇게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저 양복대기 입고 입고 나올 거면 아예 밭에 나올 생각 하지 마라. 예. 애미도 그 머리. 제 트레머리가 어때서요, 아버님? 꼭 그렇게 그 도해지에 살던 티를 내고 싶냐? 여기 사람들처럼 그냥 쪽지면 안 되느냐 말이여. 예. 그래서 그 천은 쪽을 지었고 수택은 고의적삼을 장만했다. 시골 해도 난 이런 시골은 처음 봤어요. 산이 하나 변변한가, 물 한 줄기가 시원한가.
이런 곳에 와 살 바에야 만주벌판에 가서 황무지를 읽어먹지. 사실 수태기도 이 아내 말에는 동감이었다. 전에는 무심히 보아 그랬던지 자연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으나 멀쑥한 포플러와 아카시아 숲이 실개천가에 나 있을 뿐 이렇다는 특징도 없는 산천이다. 장성에서는 가본 일도 없었지만 어렸을 적의 기억대로라면 그 아카시아 숲에는 상당히 깊은 물도 있고 큰 고기도 은비늘을 번들이었고 숲에서는 매미며 꾀꼬리도 울었던 것 같이 기억이 되었으나 다시 가보니 조그만 웅덩이에는 오금에 차는 물이 괴어 있고 가문 탓도 있겠지만은 송사리 떼가 발소리에 놀라서 쩔쩔맬 뿐이다. 에휴, 어릴 때는 여기서 송사리도 잡았는데. 송사리가 놀라겠네요. 그러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연이었던가. 예, 아범아. 예, 아버지. 뭐하냐? 이것도 받고. 자, 이 낫도 받아. 기계하고 낫은 왜? 아, 왜라니? 아, 이런 데 와 살자면 모두 배워야지. 그리고 애미는 저 밭에 가서 풀 좀 뽑고. 예, 아버님. 아범, 날 따라와. 예. 그런데 아버지, 시골 경치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경치? 넌 경치만 먹고 살 작정이냐? 아이, 그게 아니라 예전만 못해서. 그리고 여기 경치가 어때서? 산이 없나 물이 없나? 응? 숲이 있겠다. 아, 다 있잖아. 아이, 볼 게 뭐 있어요 여기. 뭐? 아니, 여기 경치가 서울만 못하단 말이냐? 이놈. 아버지, 왜 이러세요? 김영감은 상스러울 만큼 수택의 목덜미를 잡아 가랑이 속에다 집어넣는다. 자, 봐라. 먼 산이 보이고 저기 숲이냐 저 물이며 그 이만하면 됐잖아. 아버지, 저 일단 이것 좀. 이놈아, 세상이란 모두 거꾸로 봐야 하는 게. 응? 경치 하지만은 제대로 볼 땐 보잘것 없던 것이 가랑이 미치고 보면 제대로 보이지. 응? 사람 산다는 것도 그렇다. 응? 너희들 눈에는 여기 사람들 사는 게 우습지? 하지만 여기 사람들 상팔자여. 더 촌에 들어가면 조밥이고 꽁보리밥이고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 그런 걸 내려다보면 되겠느냐? 거꾸로 봐야지. 응? 자, 이거 아버지. 수택은 그날 해가 지도록 끌려다니며 억새에 서뻑서뻑 손을 베며 풀을 베었다. 하면 되리라고 생각한 낫질이 그 좁은 원고지 칸에 글자를 써넣기보다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여보, 아버님 오신 것 같은데? 왜 깨워? 어제 낮질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단 말이야. 진짜. 꼭두 새벽부터 왜 저러신데? 일어났어요. 나가요. 어서 잠이 차려. 인색도 깨우고. 그 해가 똥구녕까지 치밀었는데 몸이 근질어서 어떻게 그 질펀하게 누워있냐? 가요. 갑시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끌리어 일어났다. 먼동이 트기가 무섭게 어험 소리가 문턱에 난다. 나가보면 김영감의 삼태기에는 벌써 쇠똥이 그득하게 담겨져 있었다. 이놈이 줄 때는 이게 허리가 아파도 너네다 넣어두면 뼈가 그저 토실토실 이렇게 피어난다. 그까지 근데 앞머리에다 대겠냐? 그걸 한 가마에 50주 사다 넣느니 이놈을 이렇게 주면 돈 벌고 거름 생기고. 예, 아버지. 저도 소똥 줄게요. 그럼 되죠. 태기가 헌 양복 조각을 입고 밭을 맨다거나 삽을 짚고 물꼬를 보러 간다거나 비틀비틀 꼴지게를 지고 개천을 건너올 때마다 동리 사람들은 경의의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비탈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동이를 해먹었을 때도 그들은 웃는 대신 동정의 눈으로 보아주었고, 호미를 들고 남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는 이웃집 달순이며 앞집 봉년이를 큰일이나 난 듯이 불러다 구경을 시키곤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지어 위안이기도 했다. 봉년아, 예? 선생님. 아유, 이리 와서, 저 세대, 호미질하는 것 좀 봐. 어디. 아이고, 그냥 불을 뽑는 게 아니라 배추를 다 뽑네요. 우리가 가서 호미질하는 법 좀 가르쳐줘야겠어. 그러시다, 형님. 우리도 서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네요. 또 배추를 뽑았네. 이봐요, 애기 엄마. 응?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안녕하지만 그짝 배추들은 안녕 못하구만. 응? 예. 다 보셨어요? 이게 잘 안 돼서. 이리 줘봐요. 호미를 이렇게 딱 잡고, 이쪽 손으로 불을 잡고 살짝 흙을 일으키면, 응? 풀만 뽑아지잖아요.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와, 잘하신다. 어디 한번 해봐요. 응? 호미를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풀을 잡고, 호미를 살짝. 그렇지. 하면, 된다. 된다. 아이고, 잘하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물동이 구우면서 다리 다친 건 괜찮수? 그것도 보셨구나. 저 물동이 이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럽시다. 그게 뭐 어렵다고. 참, 이렇게 되면 우리도 그 훈장인가요? 아유, 그럼 훈장이지. 서울 여자 가르치는 훈장. 다들 고맙습니다. 여보, 얼른 씻어요.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아. 좀 씻고 나면 덜 피곤할 거예요. 몰라. 이따 씻을게. 아버지, 밤이잖아요. 자, 얘다. 아버님, 이 밤중에 거적을 왜... 물고 지켜야지. 다 지어놓은 농사 물고 막히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데 거적대기는 왜? 한밤중에는 추울 게다. 이거 등에 지면 온기가 있어서 견딜만 해. 예. 농사 끝까지 네 손으로 거둬야 겨울을 날 거 아니냐? 예, 다녀오겠습니다. 동굴을 벗어나오니 약간 일그러진 달이 아카시아 숲에 걸렸다. 풀섭에서 반딧불이 반짝이고 개구리 소리가 으스히 어울리는 것이 역시 아직도 여름밤이다. 여기 앉아서 우리 눈에 물 들어가는 걸 지키라 이거지. 이만하면은 나도 농촌 제1과는 마친 셈인가. 구수한 풀향기가 코를 통해서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수택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본다. 밤이슬에 눅눅하니 젖은 셔츠에도 차츰차츰 불쾌한 감촉이 없어져 간다. 쫄쫄쫄 윗논뱀에서 아랫논으로 떨어지는 물꽃 소리에 금시 벼폭이 부쩍부쩍 살이 찌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그의 문학적인 감각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다. 연암은 다랑이 건너 도독한 밭모퉁이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린다. 역시 물고 보는 사람이리라. 그게 누구요? 나요, 나! 나 또 누구시라고? 저 서울 서방님인가? 예. 그래요. 요새 꼴지게가 등에 제법 붙던가. 시골 살면 그야말로 말소리에도 흙내와 된장내가 나는 건가? 나한텐
언제부터나 흙냄새가 나려나. 쌀이 섞였다. 엄마, 쌀이 반이나 섞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해주셨어.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들이 사람 장잘 못 가져서 설사를 한다니 어쩌겠냐. 자, 먹자.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그래. 쌀이 반이나 넘게 섞였으니 이 해레비 장자가 놀라겠다. 아빠랑 엄마도 많이 드세요. 농촌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온 가족이 설사를 했다. 쌀밥만 먹던 창자에 갑자기 깔깔한 보리쌀만 들어가니 문화생활만 해오던 소화기가 태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수택은 아버지의 성미를 잘 아는지라 필년이란 연을 시켜 할아버지를 조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쌀의 분량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그 대신 보리가 늘었고 조가 뛰어들었다. 그 시기 수택의 창작욕도 부쩍 늘어갔다. 오래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매대기를 치던 어떤 역사소설의 상이 거의 가다듬어질 무렵 수태기가 물꼬를 매준 벼도 누렇게 익어갔다. 집 앞 텃밭의 배추도 제법 자리를 잡고 토실토실 살쪄갔다. 곡식 익어가는 걸 보니 부자가 된 것 같네. 이런 게 농부들의 마음인 게야. 내가 원고지에 적힌 글자를 볼 때 느꼈던 그 감격. 그런데 1년 내내 피땀 흘린 소작인들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면서도 농사를 단념하지 못하는 심정이란. 농사 짓는 건 글 쓰는 거하고 닮았어. 내가 종이값도 못 되는 원고료를 받으면서 작품을 쓰지만 쓰는 동안에는 맹목적으로 쓰는 것처럼 농부들도 그런 거야. 수택은 무서운 정열로 자기의 농작물을 사랑했다. 그것은 자기의 작품을 사랑하던 그 정열이었다. 벼가 제법 잘 익었네. 벼가 왜 이렇게 거칠해? 문득 거칠해진 벼폭을 발견하고는 인쇄된 자기 작품에서 전부 뒤바뀐 구절을 발견할 때와 똑같이 놀랐다. 그것은 그지없이 불쾌한 순간이었다. 격한 나머지 그는 벼폭을 잡고 낚았다. 강충이란 놈이 밑태궁에 진을 치고 보기 좋게 까먹은 것이었다. 그는 30여 년의 반생 동안 이처럼 격한 일이 없었다. 강충이라는 놈, 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놈들. 이만큼 어떤 물건이나 생물에 대해서 증오를 느껴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자기 혈관 속에 이토록이나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도 오늘에서야 처음 발견했던 것이었다. 그는 벼폭을 발기고 일일이 강충이를 잡아냈다. 그래서는 돌 위에다 놓고 짓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생 처음으로 미움다운 미움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였다. 오이! 저리 가라! 국식을 다 먹으면 어떡하냐 이놈들아! 오이! 흙과 친하자. 흙과 친해지자. 오이! 건너 다랑이로 옮겨왔는 참새를 쫓아서는 논둑을 달렸다. 참새 떼는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되는 것 같았다. 한 마리가 한 알씩만 까먹었대도 수백 톨은 까먹었을 것이다. 그는 달리다 말고 벼이삭에 눈을 주었다. 누렇게 익은 벼폭들이 생기가 없다. 그때 울컥하고 가슴에 치미는 것이 있다. 증오였다. 도시 생활에서 세련이 된 현대인의 증오였다. 이 갖은 정성과 피와 땀으로 가꾼 곡식을 장난하듯 까먹고 다니는 참새에 대한 증오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머리에 찬다.
그는 무서운 정열로 기관총을 사모했다. 소나기처럼 떨어질 참새떼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이 도회인의 감각은 위안을 받는 것이었다. 도둑놈을 때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느끼던 증오도 이런 것이었을까? 한결 볕이 엷어졌다. 벌레 소리도 훨씬 애조를 띠고 달빛도 감상을 띄었다. 이 집 저 집에서 마당질 소리가 나고 밤이면 다듬이 소리도 여물어 갔다. 수택이네 집에서도 새벽부터 타작이 시작되었다. 한모로는 별을 저나르고 한모에서는 때려라 소리를 연발하며 위세를 올렸다. 한모에서는 도급기가 붕붕하고 돌아간다. 수택이도 벗어붙이고 지게를 졌다. 아직 다리는 허청거리나 그래도 대여섯 묶음씩 저날랐다. 이제는 벌써 그의 노동을 신성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명실공히 한 농부였다. 서투른 낫질에 손가락을 2개나 첨했지만 보는 사람도 그랬고 그 자신도 그것은 큰 상처로 알지도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무겁냐? 괜찮아요. 이 볕단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주인에게 가겠지? 아휴, 내 땅이었으면 이 수확 내가 다 하는 건데. 이 곡식이 소장료로 다 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을 텐데. 어서 가자. 다들 소장료 받으러 왔을 텐데. 예. 별을 수매하는 곳에서 그의 지식은 처음 기묘하게 쓰여졌다. 도합 22마지기에서요 40석이 났고요. 40석에서 소장료가 25섬, 40석에서 25섬 제하면 15섬. 자, 아버지, 우리가 15섬 갖는 거죠? 이게 기사는 계산을 그렇게 하면 쓰나? 예? 비료대 제하고 지세도 제해야지. 그럼 아버지, 우리는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수택은 볕더미 속에다 머리를 쳐박고 싶은 충동을 이 악물고 참았다. 그리고 수택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 옴팡하니 들어간 눈에서는 황혼을 뚫고 무시무시한 살기를 띤 빛을 바라는 것이었다. 김영감은 꼼짝도 않고 한자리에 서 있었다. 볕더미를 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영감은 내년 이때까지 살아갈 길을 궁리하는 것이었다. 아범아, 저희 벼 짊어지거라. 예. 겨우 남은 벼 여남은 섬이 우리 몫이니자. 가자. 예. 왜 힘드냐? 아닙니다. 천치자 그놈. 어르신, 저 지게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가 봐요. 지가 질게요. 나도. 나이 40이나 된 자식이 그 벼 한 섬 못 쳐? 저 빨리. 일어나! 일어나! 그는 이를 악물고 또 힘을 푹 주었다. 뒤뚝뒤뚝 몇 걸음 옮겨놓는데 눈과 콧속이 화끈하며 무엇인지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저 코피를 쏘네. 야, 내려놔. 내가 짐세. 놔둬. 예? 지성도 지인 제곡식을 못 져다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놔둬. 어서 가! 수택은 눈물과 코피를 쫙쫙 쏟아가면서도 그래도 자꾸 걸었다. 내일은 우리 논 단마지기의 타작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억지로 즐기려 노력을 했다.
이무영 작가의 제1과 제1장 함께 하셨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문학평론가이자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이경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작품이 언제 완성된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은 그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일제의 어떤 그런 파시즘이 아주 사람들의 숨통을 재워오던 일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1939년 10월에 인문평론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도부터 다짜고짜 여쭤봤던 이유가, 옛날 작품 같지가 않고요. 단어 몇 개만 이렇게 요즘에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지,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귀농이 화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예, 전혀 이게 낡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곧 이 작품의 어떤 문학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1과 제1장 하면 그 농민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네. 그건 지금 그 김경란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이 작품의 어떤 문체라든가 구성 방식이라든가 인물 형상화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왜 귀농을 하는지 뭐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대부분은 어떤 도시의 좀 피곤을 털어버리고 자연으로부터 좀 어떤 충전을 얻거나 뭐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거나 이런 것이라면요. 이 작품에서의 귀농은 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뼈를 묻고 자기 삶 자체를 완전히 농민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가열찬 다짐에 바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지식인 수택의 귀농 생활을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농촌 생활이 결코 아름답지도 낭만적이지도 않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 이 작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대표적인 농민 소설이고요. 이 시기 30년대 이제 농민 소설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농촌 계몽 운동을 돕기 위한 그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쓰여진 상록수라든가 흙 같은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 사회의 어떤 계급적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카푸 경향의 작가들이 쓴 뭐 고양이라든가 낙동강 같은 그런 소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김유정 소설처럼 뭐 소박한 리얼리즘으로 농민들의 가난과 무지 등을 드러낸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 4번째 경향에 속하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반도시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농촌을 예찬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흙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고요. 어떤 농민적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이제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한 어떤 농촌에 대한 예찬이 너무나 지나쳐서 조금 단순하고 어떨 때는 감상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도요, 직장인들 중에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농사나 짓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손을 베고 뭐 코피를 흐르고 뭐 음식이 안 맞아갖고 배탈이 그쵸. 나고. 예. 그것도 그렇고 비 오면 또 나가서 비에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하나도 걱정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농사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이 작품이 제대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작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앞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무영 작가를 가리켜서 흔히 농민 문학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제 농민 소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꼽는 작품들이 대개 이제 이무영 작가의 것이고요. 이무영 작가는 처음부터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농민 소설 작가인 가토 다케오라는 그 소설가로부터 문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국해서 당시 유행하던 프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무정부적인 성향에 바탕한 경향적인 작품들을 썼고요. 그 이후에는 순문학을 또 추구했던 구인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요, 39년에 군포로 이주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때 군포로 이제 이주를 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1과 제1장이라든가 흙의 노예 같은 명작들을 썼지요.
그러니까는 이무영 같은 경우는 뭐 몸은 도시에 있으면서 머리만 농촌에 대해서 쓰고 이런 것이 아닌 삶과 작품이 일치하는 농민 작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주 그 대표성을 지닐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무영 작가는 동시대 작가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친일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저희가 예, 이게 아주 그 어려운 문제이고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실제 이제 이무영 작가는 대동아 전기 같은 아주 노골적인 친일 작품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씀으로써 큰 일본 당국에서 주는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1과 제1장도 작품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친일적인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당대 이렇게 어떤 그 상황과 연결시키면 친일적인 요소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39년에는 일제가 이제 침략 전쟁을 막 아주 열심히 행할 때입니다. 뭐 중국과 싸우고 뭐 이럴 때인데요.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자가 필요로 됐고 이를 위해서 일제 당국에서는 아주 전 사회적으로 생산력의 증대를 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설가들에게도 생산 소설을 쓰라고 하거든요. 생산 소설이란 뭐냐면 생산 현장, 뭐 공장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광산에 가서 아주 열심히 노동을 함으로써 많은 생산력을 높이라는 걸 꾀하는 소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1과 제1장 같은 작품도 도시에서 별다른 어떤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식인이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에 가서 열심히 농민으로서 일함으로써 많은 이제 곡식을 생산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작품 역시도 이제 생산 소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렇게 막 코피가 나도록 손이 베이도록 배탈이 나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그 결과로 이제 40석의 소출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뭐 소작세 여러 가지 뭐 세금 이런 걸 냈고 나니까 연함은 석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주인공과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뭔가 이런 어색함 이런 것들이 당대 어떤 생산소설과의 관련성을 또 좀 증명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무영 작가 한국의 농민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임에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경재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학평론가 이경재 교수와 함께 이무영 작가의 제1과 제1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재정 시인의 갈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행은 의문부로 찍히고 어떤 행은 느낌표로 찍히는 갈대의 사연. 사랑도 이별도 저리 했으리라. 흔드는 손짓으로 보내고 맞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갈대를 가리켜서 흔히 갈대처럼 흔들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갈대는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맞서지 않는 지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대를 보면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연의 가르침을 배운다면 이가을 또 하나의 수학이겠죠. KBS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이무영 작가의 제1과 제1장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윤미원,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서승표,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